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고용이 나왔는데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유로 S&P 500 지수 또 나스닥 지수가 모두 반등, 그러니까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알파벳 미국의 법원, 이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매각 소식이 이제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9%가 넘는 급등이 나타났고요. 이에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랠리를 보였습니다. 네, 연준 베이지북도 우리 시각으로 3시경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고용과 인플레, 이 시장의 우려가 가장 컸던 지점은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사로잡았습니다. 과연 3대 지수 흐름 어떻게 끝이 났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고용 지표가 처음에 개장 전부터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날은 구인이직 보고서죠. 졸치 보고서가 이 개장 전에 발표가 났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한 데다가 계속해서 이 전월 대비해서 둔화하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9월 25bp 인하 확률이 95%까지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또 현재 연내 금리 인하가 2회 진행이 될 가능성과 3회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올라왔습니다. 다우지수는 0.05%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이어서 나스닥은 1%대 상승했습니다. 이 장 후반 들어서 다시 한번 베이지북에 대한 경계감이 약간은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고용과 인플레가 생각보다 큰 우려가 없어 보이네라는 해석도 있었고요. 또 이어서 오픈 AI의 2차 매각에 대해서 이 기업 가치가 또다시 대폭 상승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장 막판에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올라가면서 나스닥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확대했고요. S&P 500 0.51% 상승했습니다. 오늘 HBC의 S&P 500 관련 전망 하나가 나왔는데요. 연말 목표치를 기존 6,400에서 6,500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100포인트 정도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가 싶을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코멘트가 있었는데 AI 열풍이 지속될 경우에는 7,000선까지 S&P 500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시장을 움직였던 이유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고용 지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졸치 보고서, 구인 이직 보고서가 상당히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전월에 735만 건에서 718만 건으로 둔화했고요. 예상치도 밑돌았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이 신규 채용만 그렇게 신규 채용 그리고 또 자발적 퇴직률, 해고율 이 세 가지는 전월 대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용 시장이 그래도 그닥 나쁘지 않다라는 새로운 평가가 유입이 됐고요. 이 때문에 오늘 나스닥과 S&P 500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동결 가능성 현재 5% 미만이고요. 연내 금리 인하 이 2회가 단행될 가능성이 46.3% 그리고 3회 이루어질 가능성은 4.3%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러다가 연내 3회 인하 그러니까 75bp가 이걸 2회 인하를 더 앞장서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겠다 싶네요. 이번 금요일 고용 보고서가 이 판가름을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이 9% 올랐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8% 상승하는 흐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역시나 크롬 매각을 면했다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 애플도 함께 3%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상당합니다. 어제 우선 구글이 연방법원의 반독점 소송 판결에서 이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최종 판결을 받아냈었죠. 근데 이 구글이요 그동안 사파리나 이런 시리와 같은 자사의 서비스를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도록 굉장히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 왔습니다. 이 애플이 그 대가로만 연간 200억 달러를 받아왔었는데 이게 전체 애플 서비스 매출의 20%를 차지를 합니다. 이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판결이 되면서 애플도 함께 강세를 보인 거고요. 오늘 삼성전자까지 관련된 움직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3시에 발표된 베이지북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요. 뚜렷하게 경기 불안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고용과 물가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그럼 이어서 밤사이에 이 각종 기술주들과 그리고 최근 약세 보였던 방어주들 작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주들 오늘은 약간 엇갈렸는데 확실히 오늘은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이라는 개별주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이죠. 우선 구글 장 막판 들어서 더더욱 이 상승폭 키우면서 9%대 강세 보였는데 JP모건이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매수가도 232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애플 이 3.81% 거의 4% 가까이까지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바로 다음 주입니다. 벌써 이 9월 9일 애플의 연례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 그동안 참 많은 기대를 모았었던 아이폰 17 에어가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또 밤사이에 나오면서 기대감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체크포인트를 한번 챙겨봐야겠죠. 이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이어서 프리미엄 카메라가 이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단 것 치고는 좀 기능이 아쉽다는 평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체크 포인트 함께 지켜보셔야겠고요. 이어서 테슬라가 1.4%가량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이 개장 전부터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다른 게 아니라 세일스포스의 CEO가요. 사진을 함께 찍어 올렸습니다. 이 머스크와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머스크가 현재 미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공유를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놀랍고 나에게 영감을 줬다라면서 좀 기대감을 주는 그런 찬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프리마켓에서부터 강세 보였던 테슬라고요. 이어서 메타는 0.24% 약간 등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싱가포르 경찰이 페이스북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급증하는 이 온라인 그런 사기를 문제를 삼은 건데요. 강력한 방지책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메타 최근 들어서 아쉬운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0.09%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다른 기술주에 비해서 약간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베이지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나와줬었죠. 이 경기가 부진하게 되면 당연히 막대한 지출이 필요한 AI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는 약보합권에서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베이지북 내용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베이지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미국 연준이 1년에 총 이제 8번 발표를 하는 그런 베이지북. 이게 바로 지역별 경기 동향 보고서입니다. 제가 지금 베이지북의 이 첫 장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렇게 1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지역들이 각각의 지표에서 어떤 성적을 보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자, 제 눈에 띄었던 크게 4가지의 중요한 지점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성장입니다. 가장 많은 우려를 불러 모았었죠. 12개 지역 대부분에서 이 경제 활동의 변화가 없었다. 한마디로 성장세가 거의 미미했다. 4개 지역만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그마저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다시 한번 시장 후반 들어서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거고요. 이 소비도 약간은 조금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는데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점이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어서 고용과 물가가 지금은 제일 중요하죠. 고용은 11개 지역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또 이어서 물가까지 물가 상승률은 보통에서 살짝 완만한 상승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이슈는 아니었고요. 그 이외에 2가지 체크 포인트 추가로 챙겨보자면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이 보고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의 관세는 상당히 일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죠. 파월 의장의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었고요. 또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밤사이에 월러 이사 역시 관세가 6개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영향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최근 급격한 고용 둔화세가 마찬가지로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흔적이 바로 이 베이지북에서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관세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라면 물가도 그렇고요. 고용도 그렇고요. 단기적인 기후, 단기적인 우려에 불과할 것이라는 해석이 조금 더 시장의 주요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기술주인데요. 애플과 알파벳이 사실상 이제 오늘 장에서 주인공입니다. 알파벳은 이제 지난 전일에 나왔던 판결 소식.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반독점 소송에서 분사 위기,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알파벳이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 부분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월가 목표가가 이 소식 이후에 줄 상향되는 리포트들이 쭉 나왔습니다. 거의 $260까지 제시가 되는 리포트들 쏟아졌고요. 이에 따른 영향으로 9%가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애플, 알파벳이 시장의 평가가 상당히 지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같이 호재로 3% 넘게 오른 종목입니다. 일단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 애플에 일단 지급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바로 이 검색 엔진 탑재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 부분을 미루지 않고 상당 부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법원 쪽에서도 공지를 했기 때문에 애플은 이러한 호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있는 종목 볼 텐데요. 메이시스 일단 20%가 넘는 급등이 나타났는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 EPS가 44센트가량이고요. 시장 전망치, 예상치 모두 웃도는 결과가 나왔고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이 되면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보시면은요, 이틀 연속해서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종가는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테네시강 뉴욕 개발청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앞으로에 대한 이제 수주 기대감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대감을 안고서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 장에서는 다소 밀리는 모습으로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유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오펙,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펙 플러스입니다. 원유 생산 증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아파치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로리움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각각 3에서 4%대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 투자 의견 나온 종목인데요.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할인 메뉴에 대한 이 고객들의 인식 개선이 바로 그 주된 배경이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는 리포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0.20%의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의 매크로 지표들은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유가가요, 어제 65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좀 되돌려지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2.5% 이상 하락하면서 63달러 선까지 밀려난 이 국제유가인데 밤사이에 큰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가 오는 일요일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장 점유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추가 원유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이 기존에 나왔었던 이야기랑은 정반대의 이야기죠. 이번에 만약에 증산이 결정이 된다면 하루에 165만 배럴의 감산을 계획보다 1년 일찍 끝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원유 공급이 훨씬 더 빨리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 보기 전에 약간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이 구인 건수 둔화도 확인이 됐고요. 또 장 후반 가서는 베이지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하루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달러는 약세를 보였지만요. 이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95원 선까지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이것 때문에 단기 되돌림이 현재 유입이 되면서 1,390원 레벨까지 현재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9월 들어서 이 세법 개정 그리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커지고 있죠. 이 때문에 이 원화의 강세가 현재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1.24% 오르면서 11만 2천 달러 선을 돌파를 했고요. 또 밤사이에 트럼프 일가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뉴스가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되돌림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줬고요. 이어서 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3,600달러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밤사이에 0.85%나 크게 뛰어 올랐는데 이게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7거래일 동안 5%의 상승을 보였을
있을 만큼 가파른 그런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JP 모건이요, 밤 사이에 이 금값이 내년 4,2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금값 상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그리고 미국채 2년물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졸츠, 이 구인이직 보고서로 인해서 고용 부진이 살짝 확인이 됐고요. 또 이어서 최근 연준 이사들, 특히나 오늘 나온 발언들이 굉장히 매파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이런 장기물을 중심으로 대폭 금리가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는데, 우선 전일 5%에 육박했던 30년물 금리는 하루 만에 6bp 가까이 주저앉았습니다. 자, 그럼 그걸 그렇게 만들었던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 하나하나 한번 뜯어볼 텐데요. 공통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경제 견조함을 좀 언급한 가운데 관세로 인해서 물가 압력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게 주요 논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무살림 총재 발언을 좀 만나보자면요. 현재 금리가 경제 상황에 적절하다, 매파적이죠. 노동시장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선을 그었고요. 이 견고한 경제 성장 그리고 물가 상승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아직까지는 적절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섣부른 완화 정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거죠. 이어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원래부터 굉장히 이런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이 월러 이사는 역시나 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일회성이고 6개월 내지 7개월 내에 사라질 일시적인 충격이다. 그러니까 이걸 장기적인 금리 인하 루틴에다가 그대로 비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00bp에서 150bp 금리 인하가 추가로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는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여전히 적절하다면서 노동시장이 둔화한 것은 인정을 했지만 그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여전히 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물가를 잡는 것이 먼저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카시카리 총재도 이 종전에 발언이 전해졌는데요. 마찬가지로 매파적이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2%로 되돌리기 위한 연준의 작업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여전히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고용에 관해서도 고용이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여전히 이 물가를 잡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을 세 사람이 했습니다. 월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인사기 때문에 비둘기파적인 발언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나왔던 연준 인사들 발언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용도 발표가 됐고 또 베이지북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또 기타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미국 증시 이슈들 살펴주시죠. 네, 오늘은 사실은 좀 전반적인 이슈는 다들 예상했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었고요. 졸츠 보고서하고 베이지북이죠. 이거 이슈가 있었고, 하나는 전일 장 마감 후에 그 발표된 그 판결이죠. 구글에 대한 반독점 판결. 이거 여파에 따른 나스닥의 상승.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가장 큰 졸츠 보고서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 얘기는 구인 쪽에서 분명히 하강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7월달 고용 보고, 7월달 졸츠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졸츠라는 게 Job Opening and Labor Turnover Survey라는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건 7월 데이터예요. 7월 데이터가 후행적으로 나오는 거죠. 따라서 7월 데이터를 통해서 8월도 유추해 본다면은 추세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미를 두는 건데, 한 2.7%, 3% 정도 예상 내지는 전월보다 낮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용 시장이 둔화되구나라고 볼 수는 있고요. 다만 이게 잡 오프닝하고 이제 그다음에 레이버 턴오버 같이 있는 건데, 그 해고 자체가 늘지는 않았어요. 구인 수가 좀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데이터로서는 구인 나누기 실업자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1 이하면은
그러면 이제 구인 비율이 좀 줄은 거잖아요. 또는 실업자 비율이 늘든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해고가 많이 줄은 게 아니고 늘어난 게 아니고 구인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게 고용 데이터는 감소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경기 침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적절한 데이터가 7월 조치로 확인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베이지북은 그냥 베이지북입니다. 12개 지역으로 나눠서 미국 지역을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정체라는 것은 변화 없다는 겁니다. 한 개 지역만 소폭의 고용 데이터의 감소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졸트 보고서와 또 베이지북 보고서의 이 결과들 상세하게 또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 관심 필요한 이 업종과 또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고용 데이터 여러 가지 봤으니까 이제 다시 10년물 국채가 약간 반락했죠. 4.2%. 그래서 이 정도라면 여전히 오늘도 ADP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고 내일 이제 실질적으로 내일이죠. 내일 우리 장 끝나고 나서 미국장에서의 실제 비농업 취업자 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데이터가 인라인 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베팅하기에는 부족하거나 기다려야 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미국장이 전체적인 보완입니다. 다우는 약간 필요하게 반도체도 약간 빠지긴 했는데 큰 의미는 없고 나스닥이 1% 오른 거는 심플하게 구글의 9% 폭등과 애플의 급등이죠. 한 4%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것은 구글에 대한 판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요, 구글의 승리입니다. 일단, 크롬이나 갖고 있는 그것을 브레이크업,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업 하는 걸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경쟁사들한테 그 콘텐츠를 공유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신디케이션을 공유해라. 그러는데, 그러면 관련되는 오픈AI라든지 기타 등의 업체들이 긍정적이고 같습니다는 다른 업체들한테 긍정적인 게 아닌 게 이거는 가지는 가서 오픈해서 공유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자기네 모델을 학습시키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경쟁사들이 검색 결과를 볼 수는 있고 제공받지만 그걸 가지고 자체 시스템을 트레이닝하거나 그걸 가지고 또 알고리즘을 가지고 새로운 합성 코드를 생성해서 자기네의 펀더멘트를 높이는 데는 그거는 못하게 해서 제한적인 어떤 데이터의 공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구글 말고는 임팩트가 사실 없는 겁니다. 애플은 심플하게 돈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글로부터 1년에 받는 돈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구글에 대한 고주가를 한 10% 높이는 효과로 끝. 그다음에 애플에 대해서는 안심.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그 이상한 임팩트는 현재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구글이 이거 가지고 또 항소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제 경쟁사한테 공급하는 데이터 세트에 대한 것도 실행은 몇 년간 더 미뤄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네요. 자, 국내 증시에는 또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임팩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구글하고 애플의 이슈일 뿐입니다. 이 법원의 판결은 한국에 대한 임팩트는 없고요. 그다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오늘 아까 졸지 보고서를 통해서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것은 중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시사할 수 있는 일단 단초를 먼저 주고 이제 고용 데이터를 내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도 당연히 포지티브합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 조금 반영이 됐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제 그저 반영되고 봤을 때는 오늘은 소폭의 상승 정도를 IT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될지 조금 지표를 주목해야 되고 전반적인 거는 오늘보다는 내일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데이터 ADP까지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DP 지표도 참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김장현 유니스토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시장을 주도한 이슈들 머스노5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스터바이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전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연준의 베이지북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금 미국 각지에서 소비자 지출이 보합 또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은 9월 베이지북에서 많은 가계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경제 불확실성과 관세를 부정적 요인으로 자주 언급했다며 뉴욕은 보험료와 공과금, 기타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매업이나 숙박업 분야는 소비 감소에 대응해 각종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하면서 국내 여행객의 꾸준한 수요를 뒷받침했지만 이 같은 혜택이 해외 방문객의 수요 감소를 상쇄하지는 못했다고 연준은 전했습니다. 한편 데이터 센터 건설이 미 각지에서 급증했고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시카고 지역 일대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활동 전반에 관해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직전 조사 때 대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4개 지역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였다고 연준은 설명했습니다. 9월 베이지북은 직전 7월 베이지북 발간 이후 8월 25일까지 지역별로 집계한 경제 상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연준의 이 다음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횟수가 바로 몇 달간 여러 차례, 수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현재 나온 고용 둔화 지표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CNBC 방송 인터뷰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노동시장이 악화하기 시작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현재 4.25에서 4.50% 수준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보다 약 1에서 1.50%포인트 높다는 점에서 향후 수개월간 여러 차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월러 이사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복수의 금리 인하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하 결정이 회의 때마다 내려질지 여부는 향후 경제 지표를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향후 최소 1%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매 회의마다 인하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한 리사콕 연준이사 해임 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독립성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며 사람들이 우려할 만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준의 독립성을 믿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지난 7월 30일 FOMC 회의에서 미셸 보먼 부의장과 함께 금리 동결 다수 의견에 반대하며 금리 인하 의견을 냈습니다. 연준 이사 2명이 동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지난 1993년 이후로 3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도 2달째 하락하면서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 3일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7월 미국의 구인 건수가 718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40만 건도 밑돌았습니다. 네, 미국 법원에서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 판결에 있어서 매각 이슈,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슈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켰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이 부분이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애플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애플이 바로 이 검색 엔진 탑재 대가로 구글로부터 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중단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판결을 했습니다.
여신호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크롬 매각이 매우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애플 등에 지급해왔던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면 유통 파트너와 관련 시장,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애플 주가도 2%가 넘게 오른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구글로부터 받아온 검색 엔진의 탑재 대가를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구글은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 등의 자사의 검색 엔진이 우선 배치되도록 하는 대가로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왔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이번 소송에서 구글의 검색 독점을 막기 위해 최소 법원이 애플 등에 대한 지급 중단을 명령할 것이라고 예상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며 알파벳과 애플 주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알파벳과 애플의 목표 주가를 동시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알파벳의 목표 주가를 기존 217달러에서 252달러로 높였고 애플의 목표 주가는 250달러에서 260달러로 올렸습니다. 이는 알파벳과 애플의 주가가 전날 대비로 각각 19% 또 13%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메타가 이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픈 AI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이 디지털 성범죄나 성착취 이러한 관련해서 더욱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리앙카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전정책 총괄은 서울의 메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청소년 및 여성 온라인 안전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14세에서 17세 사이 10대들이 적절한 연령에 맞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끔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괴롭힘과 따돌림, 혐오 표현, 성착취물, 성적 동영상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를 활용해 사용자가 입력한 나이나 실제 나이가 맞는지 진위를 파악하고 14세 미만이 이용을 시도할 경우에는 계정을 삭제한다며 14세에서 15세의 경우 인스타그램 계정이 모두 비공개로 설정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DM이나 연락을 받을 수 없고 스크린 타임도 60분으로 제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미지를 주고받는 단계에서도 안전 조치가 도입됩니다. 이에 대해서 오픈 AI도 이러한 발걸음을 함께 했는데요. 챗 GPT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오픈 AI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한 달 내 부모 관리 기능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10대 자녀에게 챗 GPT가 어떻게 응답할지 제어할 수 있고 자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미디어 안전을 주장하는 비영리 단체 커먼센스 미디어의 AI 프로그램 책임자 로비 토니는 이 부모 관리 기능은 설정하기가 어렵고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며 청소년들이 우회하기도 쉽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부모 관리 기능 도입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대책은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AI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일종의 임시 방편에 가깝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이 유럽과 또 중국 등 여러 등지에서 지금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그 경쟁이 새로운 물결을 타면서 중국 자국 내 기업들의 영향을 받으며 테슬라가 지금 도전에 직면했다라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은 지금 중국 승용차 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며 상당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국 지사는 8월 83,200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4%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중국 경쟁사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 리프 모터, 샤오펑은 모두 8월 월간 판매량 신기록을 달성했고요. 거대 자동차 기업 지리는 지난달 판매량이 38% 급증하면서 거의 15만 대에 달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 테슬라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자동차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100개가 넘는 회사가 고객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샤오펑은 7월에 27,320달러짜리 G7 SUV를 출시했고 또 니오는 36,940달러 L90 6인승 SUV를 빠르게 뒤따라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두 모델 모두 모델 Y, 이 테슬라의 모델 Y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고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는 제품 라인업이 부실해서 타격을 입었고 이 회사가 최근 치열한 현지 경쟁에 맞서기 위해서 6인승 모델 Y의 확장 버전을 공개했다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는데요.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의 인기 급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뿐만은 아니라는 것도 함께 전했습니다. 올해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아디 또한 8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트럼프, 우리의 피해 대가로 존재하는 중국임을 깨달아라. 자, 폴란드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짧게 넣습니다. 자, 스콧 벤세트 재무장관 노동절날 쉬지도 않고 레스토랑을 방문했죠. 그 대규모 감세 법안에서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 지금 종업원들의 팁에 대한, 그 다음에 초과 근무에 대한, 사회보장료에 대한 감세, 면세 이런 것들 홍보하려고 직접 현장 경영 아니면 현장 홍보 이런 거에 나섰는데요. 바로 그 자기를 서빙했던 그 이분이 이제 여기 40년 동안 여기 운영하신 분인데요. 맥린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죠. 자, 그때 앉아 계신 기자분이랑은 또 다른 그 기자분들이 앉아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장면과 자신이 결제를 하는 이런 장면들, 기념사진 찍은 장면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다른 또 레스토랑을 이 이외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의 X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콧 벤세트 재무장관도 이 앨런 머스크가 앞에서 퇴장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기 때문에 X를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문을 했죠, 레스토랑들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른 언론사들의 인터뷰가 각각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한 포맷이었어요. 스콧 벤세트 재무장관은 그 팁을 받는 종업원들에게 서빙을 받고요. 한쪽에는 언론사의 기자가 앉아서 언론사 기자 그 테이블에는 다 서류, 대본만 있어가지고 밥을 못 먹는, 어떤 언론사도 다 그런 구도더라고요. 뭐 다 인터뷰 끝나고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앞에서 오믈렛을 먹는 바람에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 하는 뇌피셜입니다. 자, 그다음에 폴란드 대통령이 등장했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국가죠. 우리나라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지난손, 현대로템, 지금 조방원의 가장 이 대장주인 방산. 왜냐하면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그 시가총액이 높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코스피 5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과 그리고 지금 그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있습니다만 역시 방산의 1등
이 조방원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폴란드가 아니겠습니까?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한국산 무기를 엄청나게 수입을 해주는 지금 상황에 우리나라의 방산이 이렇게 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폴란드가 뭐 쓸데없이 갔다가 돈을 뿌려가지고 우리나라 걸 사준 게 아니라 폴란드가 지금 굉장히 위기의 국면이기 때문이죠. 러시아랑 굉장히 친밀한 항상 도와주는 벨라루스랑도 국경이 인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맞닿아 있죠. 우크라이나랑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주 급박하게 K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은 역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해서 수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부대에 와서 폴란드 군인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학습 무기 체계를 다 익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서 군 학교 뭐 4주 코스, 6주 코스 해가지고 다 그런 그 무기 운영 체계를 배우고 갑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도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것 때문에 증권사에서 몇몇 그것을 지적하는 리포트가 있긴 했었죠. 새로 바뀌면 우리나라 K방산의 어떤 수출에 뭔가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가 워낙 긴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바꿔가지고 K방산 무기의 수입을 늦출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국가도 없었죠.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이라는 것을 지금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죠.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수많은 젊은이들이 계속 군대에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계속해서 무기 생산 체제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빨리 생산해서 납기를 아주 단축시켜서 저렇게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휴전 상태인 것이 지금 덕을 본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휴전 상태에게 덕을 봤지만 무기의 그 품질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저기서 수입을 해간 것이죠. 어쨌든 지금 폴란드가 정권이 교체가 됐지만 우리나라 방산 수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오히려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또 미국을 또 찾은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이 가장 컸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한국산 무기도 중요하지만 일단 거기를 지켜줄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는 유럽에서 독일 다음에 주독 미군이 가장 많고요. 왜냐하면 지금 독일하고 일본이 결국 그 전쟁을 일으킨 세계 1, 2차 대전을 일으킨 원흉이어서 결국 마지막에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그 원자폭탄 2방에 무너지고 히틀러가 죽으면서 독일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패망국, 패전국으로서 다시는 군대를 갖지 못하며 그런 식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 일본에 가장 많은 미군들이 있습니다. 자, 유럽에는 지금 누가 있나요? 유럽에는 그 다음이 폴란드입니다. 만약에 지금 폴란드에서 미군이 빠진다면 큰 타격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2만 8천 명밖에 없는데 계속 트럼프가 4만 5천 명 있다고 하니까 사실 거기다 대놓고 말을 못하니 그렇죠? 정상회담 때도 또 틀렸습니다. 일부러 틀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부풀려서 얘기하는지 자기의 어떤 미군의 위상을 지금 굉장히 중요시 더 알아라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4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하는데 2만 8천 명밖에 주둔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잠깐만요. 말 좀 끊겠습니다. 4만 5천 명이 없는데 이럴 수가 없으니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맨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폴란드에 지금 14,000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지금 주한미군이 이거의 2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독일이 38,700명이 있는데 독일에 있는 38,700명보다 더 많은 자꾸 4만대를 부르고 있어요. 독일보단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독일의 38,700명 다음으로 폴란드 주둔 미군이 14,0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지금 대통령도 계속 지켜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와 협상, 일본과 협상, 뭐 독일과 EU와 협상 여기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우리 이제 세계 경찰 노릇, 세계 군대 노릇 그만하겠다 이러면서 다 돈은 너네가 내고 너네 국민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니네 땅은 너네가 지켜라.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그 미군을 파견해서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그래서 땅까지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임대가 아니라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지를 그냥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거의 도에 육박하는 그걸 어떻게 줍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폴란드 대통령이 빨리 간 것 같아요. 혹시 폴란드에 있는 미군 뺄까 봐. 이 당장 빼면은 그거 어떻게 채웁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자가 당연히 질문했겠죠. 지금 뭐 우리나라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여를 했지만 사실 중요한 그 3자는 북중러였죠, 이번에. 이 지금 김정은과 그다음에 푸틴과 시진핑이 3명이 만나는 3자 자리가 마련이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마침 중국이 열병식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제일 잘 나간다는 무기를 막 내세우면서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에 이제 3명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또 인도가, 그쵸?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모디 총리가 또 거길 가가지고 시진핑과 손을 잡는 바람에 지금 구도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쵸? 지금 미국이 워낙에 간세로 때리다 보니까 인도가 그거에 굴복하지 않고 저쪽에 갖다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죠. 지금 다시 한번 냉전 체제의 어떤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장면.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물어봤죠. 중국의 지도자들, 그다음 러시아, 북한 이렇게 3명이 모인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는데 이것이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되지 않느냐. 그리고 러시아가 음모로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냐. 푸틴이 알래스카 가갖고 트럼프 만나서 손은 잡고 웃었지만 겉으로는 웃고 뒤로는 꿍꿍이가 있다 이거죠. 트럼프를 안심시켜놓고 뒤로는 세력을 넓히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제재를 왜 안 가하느냐. 지금 러시아는 4월달 관세 폭탄 때도 그 차트에 아예 러시아 명단이 없었고요. 그렇죠? 러시아 자체가 없었습니다. 명단에 거기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도 러시아에 대한 직접 제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러시아에 대한 직접 제재는 없고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안 끝내면은 뭐 그 간접적인 그 제재를 가하겠다.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생각보다 빨리 끝내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에 대해서 그 발작을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내가 인도에다가 50% 브라질에 때 50% 관세를 부과한 거 못 받느냐. 그게 왜 부과했냐. 물론 무슨 지금 모디 총리가 저쪽으로 붙고 브라질이 지금 뭐 정권을 바꾸고 그것 때문인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러시아산 석유를 가장 많이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제재를 가한 것이다. 당신 어디 소속이냐 또 물어봤어요.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질문하면은 당신 어디 소속이냐고 물어본 다음에 그 소속 말하면은 당신 언론사는 무슨 뭐 지옥에 나가버리고 맨날 그래요. 패턴이 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딱 여기서 또 역사를 강조합니다. 유럽에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저번에 프랑스가 무슨 뭐 자유의 여신상인가요? 뭐 돌려달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했죠 그때? 러트니 상무장관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나라 아니었으면 독일 나치에 계속 시달려가지고 지금 독일어 쓰고 있을 것이다. 프랑스건 이탈리아건 저 영국이건 다 그 얘기 했잖아요. 뭐 독일에 다 점령당해가지고 독일어 쓰고 있어야 될 운명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2차 대전, 1, 2차 대전 승리해서 구해줬더니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중국한테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뭐 기어 올라서 우리랑 1대1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중일 전쟁 때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겨우 살아나놓고 그때 아니었으면 지금 일본어 쓰고 있다 이거죠. 또 그 얘기예요. 역사적인 거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승리했다. 원자폭탄 2방으로 일본 무릎 안 꿇어뜨렸으면 일본한테 지배당하고 있을 나라가 지금 와가지고 막 뭐 중국이랑 러시아랑 뭐 북한이랑 막 브라질, 인도 해가지고 우리한테 반미 무슨 전선을 형성하려고 해? 그 얘기를 하니까 계속 그 과거 얘기를 짚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이 자유를 얻도록 도와줬다. 근데 그 사실을 아직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만족 못하겠다. 이걸로는 만족 못하겠다는 게 그래도 시진핑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지금 전승절 행사 때 열병식 때 누구 초대했냐면 옛날에 플라잉 타이거로 활약했던 그 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후손을 초대했어요. 플라잉 타이거가 뭐냐면 나르는 호랑이라고 해서 예전에 중국은 제공권이 워낙 약했습니다. 그래서 중일 전쟁 때 완전 밀리고 있는데 거기서 플라잉 타이거라고 미국의 퇴역 군인이 가서 그 공군 전투기로 활약을 하면서 거기서 중일 전쟁에 이기는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 시진핑도 이번에도 초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지금 그 전시관도 있어요. 그 중국 내에 플라잉 타이거 기념비도 있고 전시관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트럼프는 그거 정도로 만족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거에 대한 거를 더욱더 받아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지적했냐면 뭐 기념비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뭐 퇴역군인 후손 초대한 것도 좋은데 문제는
연설에서 그거 언급 안 했다는 거죠. 연설을 할 때 그거를 언급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진핑이 연설을 할 때 그 내용에 플라잉 타이거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지고 우리를 구해서 자유를 얻게 해줘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우리의 최첨단 무기를 공개할 수 있는 게 미국의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에 빈정이 상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푸틴에 대한 좌절감과 실망감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를 여러 번 표현했지만 이제 여기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기자가 그런 거를 질문하니까 날카롭게 여기서 발작 버튼이 눌렸어요. 왜 러시아한테 그렇게 강하게 행동 안 하고 우방에게 대하는 것처럼만 행동해도 되는데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서 당신은 어떤 소속이니 뭐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한 조치 이거 내가 취했다.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서 폭탄 관세를 부과해서 러시아산 석유 이 수입 양을 줄이게 만들어서 수천억 달러 손실을 보게 만들었는데 이런 걸 보고도 어떻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어디 출신이냐고 어디 소속이냐고 이렇게 또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물러서는 것만 아니고 피해를 분명히 주고 있는데 그런 질문은 다시는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겠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스콧 베센트, 필불트.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해요. 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열심히 요즘 가장 어떻게 보면 러트니 상무장관과 함께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죠. 일론 머스크가 뒤로 지금 간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그 전에는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안 나옵니다. 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표를 또 올려놨습니다. 자, 관세 수입표죠. 관세 수입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 올 초에 비해서 막대 그래프상으로 보니까 거의 3배가량으로 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 관세 수입의 어떤 양이 커지다 보니까 양의 성장률은 떨어지죠. 어쩔 수 없죠. 덩치가 커지니까요. 근데 양의 지금 이 덩치가 커진 만큼 그 비율은 떨어지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은 8월 달 한 달 동안 여기 32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3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거 가지고 뭐를 척결하고 있느냐? 바이든한테 물려받은 뭐 지저분한 유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GDP 대비 부채 비율 6.5%를 물려받았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부채를, 관세를 통해서.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부채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AI 빅뱅을 통해서 GDP 성장률을 엄청나게 끌어올려가지고 그게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확 낮추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퇴임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310억 달러를 돌파했고 그래서 수지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게 뭐 이 번역이라 뭐 그런 뜻이 정확치는 않을 것 같아요. 상속받은 재정적 혼란을 해결하고 있다. 그게 바로 바이든한테 물려받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필 불트 이 연방주택청장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향후에 어떤 정부의 요직을 노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젊어요. 이 얼굴에 비해서는. 자, 필불트 새로운 증거를 또 올렸습니다. 자, 리사쿡. 자, 리사쿡이 분명히 자기가 이 지금 모기지 금리를 주택용으로 받은 다음에 콘도 사업을 했다는 이 의혹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대로 대통령이 나를 해임할 권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대통령이 해임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거지 당신이 잘못을 안 했다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그거 자체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필불트 연방주택청장. 연방주택청장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택금융공사인데 거기에 이제 모기지 대출 받은 관련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료를 내고 모기지 대출을 받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다 긁었겠죠. 싹 다 스크리닝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것들이 다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집까지 찾아갔어요. 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집에 문을 두들기게 하고 나오는 장면까지 지금 캡처해가지고 이 캡처한 게 동영상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이 동영상 올려놨어요. 그래서 기본 거주자가 세입자에게 임대되고 있는 동영상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리사쿡은 분명히 개인 거주지라고 했는데 이게 왜 지금 임대가 렌트가 되고 있다. 지금 이거. 개인 거주지면은 여기 누가 자기가 살던가 뭐 가족이 살아야지 왜 이거를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느냐. 이거 자체가 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저기를 자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은 파월이 금리를 제때 안 내리는 바람에 모기지 금리가 높아서 주택을 못 사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저리로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겠다고 해놓고 알고 가보니까 임대 내놓고 있고 콘도 사업하고 있다. 이게 국민 정서와 완전히 이 반감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포인트를 계속해서 찌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4일 목요일은 오늘이죠. 오늘 리사쿡, 이 요리라고 되는데 쿡이라 있고 자꾸 요리라고 나와요. 리사쿡이어가지고. 리사 요리 이사님에 대해서 지금 이 연방주택 기자회견을 또 연다고 합니다. 미국 법원 앞에서요. 자, 그러니까 법원에 지금 그 형사 처벌을 저기 하는 서류를 벌써 2번째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법원에서 아마 빨리 이 지금 그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는 요 지금 회견을 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사파를 만들었습니다. 이 플라잉 타이거 실제 그 사진을 응용한 겁니다. 실제 사진이 비행기에다가 이렇게 상어 이빨 같이 날카로운 거를 페인팅을 한 상태로 이렇게 중일 전쟁에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플라잉 타이거 전투기만 나타나면 벌벌 떨어서 그 당시에 뭐 가미가제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쳤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일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지금 중국이 열심히 최첨단 무기를 홍보할 수 있는, 안 그랬으면 트럼프 얘기대로 지금 일본에 지배당해서 일본어를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피해 대가를 입고 시진핑이 연설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그 부분은 잘못됐고 기념비도 세우고 이랬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 어떤 리턴을 받지 못했다. 시진핑이 그거를 똑똑히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할 만큼 해줬고 많이 해줬다. 이제는 중국이 응답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런 용, 그러니까 이 용이 어떻게 나왔냐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옛날에 이 타이거가 좋아져서 용이 나왔다. 절대 잊지 마라. 뭐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 내일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역사를 잊지 말되 서로의 역사를 서로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왈, 우리의 피땀 눈물이 당신들의 자양분이다. 밤사이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테마를 함께 움직일지 저와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볼 이슈, 이 밤사이에 또 미중 갈등이 굉장히 불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이 중국에 다시 한번 반도체 고삐를 옥죄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광섬유로 또 다시 한번 반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오는 9월 4일부터요, 이 미국산 일부 광섬유에 대해서 33.3%, 많게는 거의 78% 가까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코닝사에 대한 제품에는 약 37% 수준, 또 이어서 이 커뮤니케이션스 아메리카에는 78%라는 고율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 부과 대상은 전부 다 부과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절단 이동형 단일 모드 광섬유에 한해서만 부과가 된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관세는 2028년 4월 21일까지 현재 유지가 될 전망인데 그 사이에 뭔가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관세가 더 줄어들 여전히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열병식 이슈도 있었고 굉장히 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인도까지 손을 맞잡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러한 갈등 더욱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 광섬유, 광케이블 업체들이 동반 좀 반사 수혜를 얻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정거래일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나 LS 일렉트릭 최근 목표가 줄 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또 잠깐 불거졌었던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들, 이게 앞으로의 수요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살짝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견조한 수요들이 확인이 되면서 원전은 물론이고요. 이 픽앤 쇼벨이죠.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테마인 전력주들까지 다시 한번 전선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펠컨 로켓이죠. 앞으로 관련된 기사를 좀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밤사이에 미국 연방항공청이 스페이스X 펠컨 9에 대한 환경 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좀 게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스페이스X의 로켓 운용이 훨씬 더 활발해질 예정인데 기존에는 이 발사 횟수가 연간 50회까지 제한이 됐었다면 이걸 최대 120회까지 더 늘릴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스페이스X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보일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LG 에너지솔루션 전거래일에는 좀 약보합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밤사이에 또다시 굉장히 강한 수주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LG 에너지솔루션이 벤츠와 15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번 계약은요, 이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75기가와트시 또 32기가와트시 굉장히 상당한 그런 물량의 수주죠.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이번 계약이 업계에서 추산하기로는 약 1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현재 추산이 됩니다. 이 밤사이에 전해진 굉장히 큰 이슈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불을 붙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 중국이 전승절 기념으로 이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으로 열병식을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까지 좀 건드리면서 중국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이 기여한 점을 인정을 해라. 그런데 약간 좀 배은망덕하게도 현재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손을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SNS에 굉장히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베네수엘라 관련 이슈들도 연일 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마약 운반선을 공격해서 이 테러리스트 11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력을 굉장히 무단으로 증강하고 있다면서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비판 성명을 냈고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방산 관련주들 다시 한번 이 움직임 크게 보일 수 있을지 오늘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특히나 많이 나온 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DB증권이요 이틀 전에 목표가를 13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추가 여력이 충분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폴란드양 K9 자주포 또 중동양 장갑차 자주포 교체 사업이 상당히 매출 확대를 기대를 모아주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좀 내리네요. 우산은 오늘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출근하실 때는. 자, 9월 4일 목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죠. 예, 오늘 이데일리도 톱에 좀 전에 조민재 앵커가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15조 잭팟, 중국 제치고 벤츠의 배터리 공급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다 말씀하셔서 제가 뭐 굳이 중복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이 수주의 의미를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을 제쳤다는 거죠. 제목에도 좀 나와 있지만 벤츠는 사실은 중국 쪽 CATL하고 파라시스 이 배터리를 그동안에 대부분 씁니다. 왜냐하면 중국 이 벤츠의 대주주가 뭐 대부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어쩔 수 없죠. 대주주 거 나라의 배터리를 사실 쓰기가 쉽죠. 또 이제 우리나라 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모델 중에 하나가 스웨덴의 볼보. 이것도 사실은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대주주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주 구성에 있어서는 이제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내용이 우리가 한번 실제로 들여다보면 사실 깜짝 놀랄 만큼 중국 자본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벤츠는 이제 거의 CATL이랑 파라시스 이 배터리를 쓰다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이었나요? 인천에서 이 배터리 화재 사고 있었죠. 그때 그게 벤츠의 굉장히 고급 제품이었는데 억대가 넘는 그게 이제 중국의 파라시스 배터리를 썼던 게 이제 한번 논란이 됐었죠. 왜냐하면 고객들한테는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고 얘기 안 하고 뭐 사실 뭐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대부분 벤츠면 뭐 제일 좋은 거 쓰지 않겠어? 뭐 국산 쓰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화장이 컸었는데 이번에 LG엔솔의 이 벤츠의 이 15조 규모 이 배터리 수주 계약은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가 중국을 제쳤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랜 특히 이제 대주주가 중국인 이 벤츠라는 회사가 이제 국산 배터리를 쓴다라는 거고 규모가 또 상당히 좀 크죠. 15조 원 규모일 뿐만 아니라 107기가와트 정도 되니까 이게 150만 대 규모라고 합니다. 꽤 크죠. 전기차 150만 대. 특히 벤츠의 이런 고급 그 뭐 제품 같은 경우는 150만 대라는 건 작은 숫자가 또 아니니까요. 저는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게 3분의 2, 이 107기가와트시, 그러니까 총 수주 규모의 3분의 2가 미국이라는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의 벤츠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급에서만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이 배터리가 사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산 배터리 쓰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점점 돼가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선도적으로 LG엔솔의 이 배터리를 쓴다라고, 특히 그것도 차세대 배터리 4.6 이 배터리를 쓴다라는 거는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고급 브랜드, 고급 모델에 있어서는 우리 국산 배터리들의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면 보여줄 수 있는 약간 선도적인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유럽입니다. 유럽이 일단 이번에 수주 규모의 3분의 1이 유럽이긴 한데 규모는 물론 북미 기준에 비해서는 좀 작긴 합니다만 유럽에서도 그 벤츠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도 이 LG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 이 사륙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건 일단 시작이라는 거죠. 이 사륙 배터리가 어차피 차세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이쪽에 비중이 늘어날 게 불문가지인데, 테슬라도 이미 LG 거 사륙 배터리를 이제 납품을 받고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고급 버전에서는 사륙 배터리의 그 비중이 커질 텐데,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유럽, 이 어떻게 이제 고급차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LG엔솔의 이 고급 배터리, 사륙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특히 2025년 올해 이후에 2030년까지의 이 전기차,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의 LG엔솔의 이 어떤 비중이 갈수록 커질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단순히 규모가 얼마냐 이런 부분보다도 향후에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크다,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배당주 얘기 좀 해보죠. 요즘 뭐 저도 오프닝 때나 이럴 때 참 재미없는 장이다, 사실 사람을 되게 진 빠지게 하는 장이다, 이런 말씀 종종 드리곤 하는데요. 뭐 저만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근데 투자를 이럴 때 뭐 쉬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투자를 조금 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배당주인데, 또 마침 전통적인 배당주, 예를 들어서 뭐 통신, 또 금융 이쪽에 외국인들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오늘 이데일리 기사가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볼까요? 코스피의 고배당 50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KB금융, 기아, 신한지주, KTNG 등등등.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고배당주들, 대형 고배당주들을 이제 주로 담고 있는 지수인데 이게 최근에 9월 들어서 2.5% 가까이 올랐고요. 같은 경우 코스피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금융 고배당 탑 10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려 7%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 거의 10%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건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당주들을 많이 담고 있는 ETF 상품들 자금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게 이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니까 지난 한 주입니다. 지난 한 주부터 이번 2일까지니까 저 정도의 최근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한 300억 가까이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작지 않은 거죠. 저렇게 돈들이 좀 배당주 쪽으로 좀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통신주, 금융주를 최근에 수급적으로 좀 사고 있는 상황인데 통신주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면서 그 동반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최근에 통신주들 주가가 이게 스멀스멀 계속 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시장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주도 사실은 이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둔화되면서 금융주들 특히 낙폭이 좀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KB금융이 9.3% 이달 들어서입니다. 이달 들어서 며칠 안 되니까요. 신한지주도 7% 넘게 좀 올라서 금융주들이 좀 특히 이번에 이제 9월 말에 정기국회 중이죠. 9월 말에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 그런 점들도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 수급도 좀 좋고 이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의 주가가 흐름이 좋다.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주들은 이 기사가 좀 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한번 이번에 보시면 좀 쓸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요 며칠 사이에요. 아이폰 17 공개한다는 얘기는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긴 한데 애플 부품주들이 요 며칠 강세를 좀 보이더군요. 여기에 이제 내년에 아이폰이 폴더블 폰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폰의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좀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 오늘 주토피아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죠. LG 이노텍이 최근 3개월 동안 상승률이 18.5%인데 이게 사실 최근에 오른 겁니다. 그다음에 BH 같은 경우도 여기도 최근 3개월 동안 여기는 55%나 급등을 했는데 역시 최근에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전기도 42%가 최근 3개월 동안 올랐는데 삼성전기 역시 최근에 주가가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이 애플 관련된 이슈도 있긴 한데 사실은 삼성전기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가 MLCC죠. 이 MLCC가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즉 AI 인프라와 관련돼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 이 MLCC의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 MLCC의 뭐 대표적인 기업이 또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주가도 최근에 더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역시 카메라 모듈 이게 이제 공급 단가가 아무래도 좀 아이폰 17 같은 경우 더 이제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 그다음에 좀 폴더블 아이폰 이 얘기도 좀 해야 되죠. 이게 사실은 7월 달이었나요? 그때 한번 주가를 급등을 시켰다가 좀 주춤했죠. 그 이후에 이제 희석이 되면서 그래서 다시 이 아이폰 17 공개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파이낸텍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 폴더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하반기 출시가 확정이 된 내용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뭐들이 나오더군요. 뭐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터치만 하면은 지문인식 비슷하게 해서 터치만 하면 바로 될 수 있게 이번에 나온 삼성전자의 G 폴드 하고 G 플립 7도 이렇게 터치만 하면 그 양 가장자리를 터치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로그인이 되더군요. 그런 식으로 하는 내용이 좀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성 기사도 좀 나오고 있어서 요 폴더블 아이폰 관련된 이 재료는 어쨌든 내년 출시될 때까지는 앞으로 한 1년 가까이 남은 거죠. 꾸준히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뭐 1년 내내 멀테면 가져가자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셨다가 오르면은 좀 팔고 뭐 또 사람들 관심이 없을 때는 또 좀 보면 담고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게 투자하려면 품은 많이 들 겁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얘기 NCC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주요 제조 품목들의 섹터들에 대한 이 구조조정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꽤 됐죠. 석유화학 쪽도 이제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NCC 나프타 분해 설비 이건데 이거를 이제 감축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석유화업계가 힘든 이유가 중국의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과잉 생산 또 밀원의 수출 등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도 사실 석유화학 쪽에 좀 재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 자율적으로요. 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만약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NCC 쪽에서 구조 조정을 해주면 그 수혜가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좀 나와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이데일리 기사의 핵심 내용은 기대치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이 NCC 감축 얘기가 새로 증설하는 부분은 빠져 있고 아주 오래된 그런 시설에 일단 해당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표는 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런 과잉 생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감축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구조조정한다, 뭐 배터리 쪽도 그랬고, 뭐 이런 쪽들이 뭐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쪽에서 반사이익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철강도 그렇고, 태양광 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효과를 우리 석유화학 업체들이 누리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좀 담아낸 기사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데일리 이 기사를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국내 석유화학주들 투자 또는 보유 유지 여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시장의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지금 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고용도 둔화가 됐고 또 베이지북에서 나온 결과들이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죠. 등등의 어떤 마감 상황 좀 전달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전일 이제 뭐 예고됐던 바죠. 이제 구글의 그 독점 판매 금지 판결에 대해서 이제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 일단은 면제가 됐고 네. 또 이제 그 애플과의 검색 계약도 유지가 됐는데 네. 다만 이제 그 독점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어서 이제 네. 외부 데이터를 좀 그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어쨌든 구글이 시간에 급등이 나왔고 어제 이제 간밤에도 9% 때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 중심의 이제 상승세가 나왔고 그리고 그 구인 데이터가 나왔죠. 그 졸트 구인 건수가 실제 이제 718만 건이 나왔는데 그 전망은 738만 건이었고 저널이 그 736만 건이어서 시장 컨센서스 하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는 나스닥은 1% 이상의 상승이 나왔지만 다우는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졸트 그 구인 건수가 좀 시장 컨센서스 미만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확률이 오히려 더 올라갔고 지금 그 95.6%까지 그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10년물이 어제만 해도 5% 그 4.3%를 넘어갔다가 현재 4.22%까지 좀 떨어졌고 30년물 그 미국 국채 금리도 5%를 한때 넘어갔다가 현재 그 4.9 밑으로 4.8대로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졸트 구인 건수를 좀 더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구인율은 4.3%로 0.1%가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 채용률은 3.3%, 자발적 퇴직률 2%, 해고율 1.1%로 전월과 유사해서 그러니까 구인율만 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채용은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다른 그 IB와 좀 달리 이게 이제 그 금리 인하가 이제 정치적 오류가 될 수 있다는 이 지적을 좀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구인이 떨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 이민자 수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인 건수가 줄어든 거지 이게 이제 어떤 어떤 채용의 감소가 그 수요의 감소로는 아니다. 수요는 견조한데 정작 취업할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까 이런 좀 지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9월달 금리 인하가 좀 다소 좀 성급할 수 있다. 금리 인하에 서두르면 안 된다는 이제 지적을 했고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 몇 달간 수차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다고 얘기하는 거는 현재 이제 기준금리 4.25에서 4.5보다 지금 중립금리가 1% 정도 낮기 때문에 수차례 인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뭐 보스트 어느 정도에는 하여튼 뭐 한 차례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 전망에도 좀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어제의 시장의 나스닥 중심의 상승은 최근에 이제 유럽발 재정 위기든 뭐 관세 이슈든 간에 이런 금리를 자극할 만한 이슈가 좀 완화되는 상황이었고 어제 채권 수요도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는 우려를 어제는 조금 완화시키는 하루였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왔다. 하지만 다우가 부진한 거는 관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관세 리스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관세 이슈가 요즘 완화가 되긴 했지만 관세 사법 리스크는 또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 연방 법원 쪽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여한 이 사호 관세가 트럼프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지금 내놓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게 대법원 상고를 할 계획이다라고 네. 밝혔는데 이 부분 이제 앞으로 미국 관세 정책 향방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일단은 뭐 대부분 불법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의 항소 시간을 위해서 일단 10월 14일까지는 관세가 유지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대법원에서 만약에 불법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면은 국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슈가 있고 다만 이게 이제 불법 판결을 받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만 해도 한 5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 이제 이게 불법 판결을 받았을 때 관세를 환급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장기채 금리가 다소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30년물 국채 금리와 이제 10년물까지 이제 장기채 금리의 상승세를 일으킨 거는 이런 관세 리스크도 있지만 프랑스라든가 영국의 재정 리스크 여기에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합쳐지면서 이제 네. 국채 금리 불안이 지속이 됐던 것들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세와 영국의 재정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겠냐 이런 건데 지난 이제 과거의 피그스 국가들 2012년도 13년도에 뭐 그리스라든가 피그스 국가에 비해서는 뭐 영국, 프랑스가 좀 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정 위기는 아니라는 그런 완화가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어제 그래서 보면은 파운드화가 강세가 좀 나타나는 것들이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네. 봐서 유럽의 재정 위기가 다소 좀 안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좀 바뀌었다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주요국들의 장기 국채발 금융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발 재정 위기는 과거 그리스 사태라든가 이런 피그스 국가에 비해서는 뭐 신용 여건이 워낙 영국, 프랑스가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제 프랑스 내각의 신임이 과연 되는지 9월 8일 날짜 기준으로 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연준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자꾸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 그리고 이 관세와 관련해서 미 법원의 대법원의 판결 문제 그리고 프랑스 내각의 불신하는 문제 그리고 일본 총리 퇴진 가능성 이것도 좀 확인해 봐야 돼서 이런 이슈들은 결과적으로 장기채 금리를 흔들 수 있는 이슈인데 이 불안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금융 이유로 갈 만한 정도까지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융 시장에 어떤 치명타를 안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감안하면서 체크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는 분명히 단기채 금리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장기채 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확인을 작업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려를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와 함께 금리를 같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무래도 연관성을 절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관세 수입이 만약에 감소하게 되면 이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일시적일지 아니면 장기적일지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발 재정 위기와 지금 그 미국의 관세 이슈를 같이 붙이는 이유는 네. 이 결과적으로 다 장기채 금리 상승이 요인이 되기 때문인 것이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순서를 잘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상계 관세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왔죠. 일단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관세 수입이라든가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또 환불 리스크로 인해서 재정 위기 그렇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악화되면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글로벌 자산들의 포트폴리오가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도 유럽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 흐름은 일단 단기 충격은 분명히 줬지만 이게 재정 적자라든가 정책 불확실성이 뭐 이게 중장기적으로 고착된 거는 좀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추세는 일단 그런 가능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발작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타에 연결돼요. 그 관세 수입 그리고 불확실성, 국채 발행 얘기, 그러면서 미국 결과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 악화가 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커졌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채권 공급이 늘어나면서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이 이슈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대법원에서 불법 판결 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편한 방법을 선택했던 건데,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가게 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좀 늘리는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이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결국엔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어제 간밤에 본 것처럼 과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30년물 같은 경우는 5%대가 상당한 저항 라인이고, 그리고 뭐 10년물 같은 경우는 4.5%가 상당히 저항 라인인데, 아마 이거를 넘어갔을 때는 분명히 그 시장에 충격을 주겠지만은 상당히 그 저항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그냥 지금은 어쨌든 단기 충격인 상태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재정이라든가 정책 리스크가 갈 경우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해소가 안 된다, 그 재정이라든가 어떤 그 정책 리스크 해소가 안 되면은 장기채 금리 상승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정도인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1,300원대 후반대에서 계속해서 벗어날 줄을 모르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환율 흐름을 살펴봤을 때 어떤 이슈, 재료가 나왔을 때 반응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또 상승하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1,400원 위협하고 있는 지금 환율과 또 외국인 동향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국내 그 금통위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또 할 경우에는 환율도 튀겼죠. 근데 이번에 이제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그 1,400원을 넘지는 않았고요. 어제 이제 1,392원 정도에 끝났고, 간밤에는 이제 1,390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390원 위로 올라온 상태인데, 그러니까 1,400원 위협은 아직까지는 위협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직접 도달하지는 않은 상태고, 뭐 1,498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위협이 되겠지만은 1,390원 전후에서 움직이라서 어쨌든 기술적 저항 수준의 현재는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 자체가 특히 이제 채권이라든가 환율, 금리 굉장히 민감하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그 상승세가 이제 환율에 영향을 줬는데, 간밤에는 이제 파운드화는 강세가 나타나면서 그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지만은 신흥국 화폐 같은 경우 위안화라든가 아니면은 멕시코 페소화 아니면 그 브라질 헤아리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화폐들은 좀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돼서 환율이 막 밑으로 확 떨어질 이런 확률보다도 현재는 그 기술적인 저항선에서 치고받고 하고 있다. 계속 지지하고. 1,390원 전후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금리가 자꾸 올라가게 되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뭐 국내 시장 증시의 그 매입이라든 그 매수세가 좀 감소를 할 수밖에 없고, 환율 해지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올라갈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항선에서 공방전에 있다. 앞으로 이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핵심 국가들의 재정 리스크가
계속 부과가 될지 아니면 완화가 될지에 따라서 이 달러의 강세 여부가 좀 달릴 것 같고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가 어젯밤에는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아직은 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95% 이상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과도할 정도로 좀 민감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금리를 바라볼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어떤가를 보니까 그 가상화폐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이더리움이 네.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몰리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보내보면 얼마큼 금리에 민감한지를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금리의 변화와 가상화폐를 같이 연동되고. 보면서 네. 투자라보다도 바로미터로 좀 보시는 게 가장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미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 총리가 어쨌든 긴축 재정을 펼치기 위해서 신임 투표라는 강수를 던진 상태고 영국도 예산안을 펼친 상황에서 이게 이제 각 내각의 의도대로 될지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 달러는 약세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은 달러는 약세로 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그 재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좀 환율이 좀 튈 수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제 우리 그 금통위가 금리 인하했을 경우는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예의 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달러 움직임은 최근에 탈달러 이런 중국이라든가 인도 중심으로 해서 탈달러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장기적으로는 약세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약세 전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지금 TSMC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이제 대만 TSMC가 중국 내 이 주요 기지로 미국 반도체 생산 장비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도 해당이 됐던 부분을 TSMC에 적용을 이어서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또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 무허가 반입 조건, 허가 요게 지위가 이제 TSMC도 박탈이 돼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올해 연말에 이제 종료가 되는데 예고됐던 바라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은 이제 앞으로는 모든 반도체 장비에는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동 권한은 사라지게 됐는데 이게 미국의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유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뭐 TSMC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이런 동일한 제약을 받아서 앞으로는 이제 중국 내 설비대에서 또 기술 업그레이드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는 있는 상태고 그리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지금 중국 내 생산 시설을 이제 운영하면서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더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허가를 받는 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하는 게 아니고 뭐 AMT라든가 램스리서치 장비업체, 미국 장비업체가 하는 그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 업체가 그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 가능성도 있다라고 삼성 측에서 그렇게 코멘트를 한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 VEU라고 하는데 이런 그 장비 무허가 반입 허가 조건이 폐지가 되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업체를 대신해서 국내 업체가 수혜를 볼 가능성은 좀 별로 없다라고 봤을 때는 뭐 수혜 업종은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고 노이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속보로 나온 게 그 삼성에서 HBM4 샘플을 좀 추가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기사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샘플이 그 3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CS 샘플 제작에 들어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그 CS 샘플을 이미 제출했고 하이닉스는 그 현재 가격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가 HBM4 샘플 제작 단계도 가장 느린 상태인데 뭐 오늘 그 단독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뭐 기대감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CS 단계를 제출한 게 아니고 네. 생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따라서 삼성전자로 매수로 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과다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어디 투자할 거라고 보면은 하이닉스 쪽 좀 우세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 그 IM증권 그 성명서 위원이 이제 어제 나온 그 보고서에 보면은 삼성전자 HBM3 12단 샘플 통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이미 시기적으로는 좀 많이 늦었기 때문에 뭐 실적으로
그 실적으로 크게 연결되지는 않겠지만은 투자 심리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미국 생물보안법과 관련돼서 재추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 견제를 골자로 한 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국내 위탁 개발 생산 업체들에게 어떤 수혜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반사 수요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그 위탁 생산 그 수주라든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뭐 바이넥스 등이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좀 높다는 좀 그런 리스크가 있고 아마 이제 가장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합리적인 거는 ST팜이 될 것 같고요. 그 ST팜이 어제 뭐 후국증권을 비롯해서 다올투자증권 뭐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하반기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된다면은 금리 인하 기조와 더불어서 국내 CDMO 업체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최대 수혜주는 이제 그 강한 중소형 쪽, 그 위탁 개발 쪽 CDO 역량이 강한 중소형 CDMO 업체가 될 것 같아서 해서 ST팜을 좀 탑픽으로 좀 보고 왔고요. ST팜에 이제 지금 그 올리고 핵산 합성 분야에서 지금 그 mRNA 원료를 증설하고 있어서 꾸준하게 실적이 올라가는데 다만 ST팜 같은 이런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박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그리고 뭐 바이넥스 이렇게 기준 봤을 때는 투자 관점에서는 그냥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ST팜 투자를 하시는데 다른 바이오와 달리 어떤 큰 대박을 노리기에는 좀 무리는 있지만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사실 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이제 추가적인 더 인하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지만 어쨌든 9월 16일과 9월 17일에 연방준비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바이오 기업들 긍정률을 보시고요. 9월 6일에서 9월 9일 그 세계 폐암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유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뭐 리가켄바이오, GI 이노베이션 등이 있으니까 관련 기업들 보시고 9월 23일에 알테오젠, 키트로드 SC, FDA 허가 요건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창환 서울금융센터 IM증권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마켓나우 1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